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경북 선거구 획정안 초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 13명을 유지했고 선거구 2곳이 조정됐습니다. 이제 변수로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인 선거제도가 남아있는데요. 이 시간 이슈토크에서는 우리 지역 선거구 획정 현황을 살펴보고 선거제도 개편 전망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군위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이 되면서 이 경북 북부 지역의 선거구 조정이 필요했었는데 이 선거를 4개월 앞두고 선거구 획정 초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좀 늦어지게 된 계기가 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선거구 획정은 법률에 의하면은 선거 1년 전에 획정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4월 10일이 국회의원 선거니까 네. 작년 4월 10일에 획정이 되어야 되는데 네. 지금 아직 1월 달인데 아직까지 획정이 안 돼 있죠. 지금 다 주요 정당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획정이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거대 양당에게 유리한 선거제도와 국민들에게 유리한 소위 말해 좀 더 원칙적인 선거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네. 지금 곤혹을 겪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금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고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최근에 그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원론적인 얘기만 오갔고요. 특히 그 두 당의 쟁점은 지금의 어떤 현행 선거제도는 정당 지지율과 의석을 어느 정도 연계하는 준연동형 제도인데 네. 사실 그렇게 했을 때는 거대 양당이 손해를 봅니다. 지역구에서 많이 당선됐고 비례대표도 더 얻어가야 되는 제도가 유리하기 때문에 그것을 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병립형 제도라고 하는데 이런 어떤 이해관계가 첨예해서 아직까지 획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될 경우에 피해를 누가 보느냐? 거대 정당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유권자들. 왜냐하면 선거구랑 선거제도가 빨리 확정이 돼야 네. 선수들도 확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럼 유권자들이 이 후보가 우리 지역 국회의원을 적절할지 안 할지 빨리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 90일 정도 남았는데 아직 게임의 룰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선거 자체의 어떤 건강한 그런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빨리 거대 양당이 선거제도와 선거구 획정을 빨리 확정 지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직 국회의원 선출하는 방식인 선거제도는 논의 중이지만 또 우선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구역인 선거구 획정은 시작됐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이 경북 북부 지역의 선거구 획정 초안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네, 현재 경북 북부 지역 같은 경우는 문경 상주 선거구, 안동 예천 선거구, 봉화, 울진, 영양, 영주 선거구 그리고 군위, 의성, 영덕, 청송 이 4가지 선거구가 있는데 네. 아시다시피 군위군이 대구로 편입됐다 보니까 의성, 청성, 영덕 선거구에는 인구가 미달이 돼요. 네. 그래서 다른 지역을 가져와야 되는데 현재 제출된 안에 의하면은 문경 상주 선거구와 안동 예천 선거구 즉 4개 중에 두 군데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2지역의 선거구 조정이 아마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이 선거구 획정 초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이 도청 신도시를 공유하고 있는 안동 예천 선거구가 좀 분할 가능성이 있었잖아요. 근데 현행이 유지가 됐습니다.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네, 굉장히 뜨거운 쟁점이었습니다. 원래 안동과 예천은 국회의원 선거구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네. 그런데 경북도청 신도시가 생기면서 같은 생활권인 지역인데 국회의원 선거구는 같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자연스럽게 주민들의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네. 심지어 행정통합도 중요한 이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2016년 초에 대구에 있는 경북도청이 그 안동 예천으로 왔거든요. 근데 정작 그때 선거구는 안동은 따로 치르고 예천은 영주 그리고 그 문경하고 같이 합쳐서 치르게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거구가 달라 생기는 불편함이 계속 민원이 나왔고 2020년 선거 같은 경우는 경북 북부 선거구 획정 바로잡기라는 시민단체가 만들어져 가지고 합쳐야 된다 막 데모도 하고 그렇게 해서 2020년에 합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안동과 예천이 도청 신도시를 공유하는 국회의원 선거구가 확정이 되었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군위가 빠져나가면서 어디를 붙여야 되니까 네. 그 예전에 국민의힘 원내대표분이 예천을 의성에 붙이면 되지 않겠어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또 지역이 뒤집어진 거죠. 네. 그래서 안동 예천에서는 안 된다 합쳐야 된다 해가지고 현재까지 나온 안에 의하면은 안동과 예천 선거구는 하나로 간다. 도청 신도시를 공유하는 선거구는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네, 말씀해주신 대로 문경시 상주시 선거구와 또 안동시 예천군 선거구나 현행 그대로 유지된 초안이 나와줬고요. 그렇다면 이번에 새롭게 바뀐 경북 북부 국회의원 선거구는 어떻습니까? 네, 현재 의성, 청송, 군위, 영덕에서 군위가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어디를 붙이냐면은 울진을 붙입니다. 그 울진이 그 동해안 끝에 있거든요. 네. 뭐 울진, 청송, 그다음에 의성, 네. 그리고 영덕. 그러니까 엄청 니은자 긴 초대형 선거구가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현재 영주, 봉화, 영양, 울진 선거구에서 울진이 떼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영주, 봉화, 영양 세 개가 합쳐진 선거구가 됩니다. 이렇게 바뀌었을 경우에 어떤 변수가 있냐면은 국회의원을 준비하는 분들에 대한 선거 유불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주, 봉화, 영양, 울진 선거구의 현역 의원이 박형수 국회의원인데요. 네. 박형수 국회의원 4년 전에 55% 지지율로 당선되었습니다. 근데 울진 출신이거든요. 울진에서는 70%가 넘게 당선되었어요. 네. 근데 지금 인구가 많은 영주와 본인의 지지 기반이 울진이 나눠져 버리니까 박형수 국회의원은 선택을 하셔야겠죠. 영주 선거구로 출마할지 아니면 이렇게 울진이 있는 선거구로 출마할지. 이런 어떤 출마자들의 유불리라는 어떤 변수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어떤 선거 공학적인 측면이고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4년마다 선거구가 계속 바뀌다 보니까 그렇죠.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의 주민들이 계속 소외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의성, 청성, 영덕, 울진 엄청 길어요. 그리고 울진군하고 의성군은 생활권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국회의원 선거가 하나로 합쳐지게 되면은 네. 이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이해관계 넓은 선거구에서 그것을 조정하고 이런 것들이 지역민들의 어떤 중요한 문제일 텐데 이런 부분들이 4년마다 자꾸 뗐다 붙였다 하다 보니까 지역민들이 느끼는 소외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해주신 대로 4년마다 계속돼서 반복되는 이 선거구 획정 논란 속에서 소외되는 농어촌 지역구에 대한 대안은 좀 없을까요? 그러니까 인구가 계속 줄어들다 보니까 그 선거구 획정의 중요한 기준이 인구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않으면 4년 뒤에도 또 계속 떼었다 붙이게 되고 네. 농촌 인구가 계속 줄어들다 보니까 선거구가 자꾸 넓어지는 것이죠. 이걸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이 인구거든요. 인구가 아닌 면적이라든가 좀 더 지역 소멸적 요소를 법률에 넣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이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해서 2대 1이에요. 그래서 뭐 15만 명이 선거구면은 최대 선거구가 30만 명이 돼야 되는 요 기준이 있는데 이게 헌법재판소 판례이기 때문에 법률 기준이 아니라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헌법 개정 매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방법은 좀 많이 어려운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국회의원 수를 대폭 늘려버리면 됩니다. 국회의원 수가 현재 300명 중에 지역구가 253명인데요. 한 400명, 500명 늘려버리면은 인구가 적은 군마다 국회의원 한 명씩 생기는 방법이 있겠죠. 이게 네. 가장 현실적이지만은 우리 국민들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국회의원 숫자 늘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정서법에 막힐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세 번째는 근본적으로 국회의원은 나라 전체 일을 하는데 네. 시군 대표성에 우리 너무 목매지 말자. 그래서 시군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기능을 시장 군수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 넓혀버리고 아예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경상북도 단위로 권역별로 이거 대선거구제로 합니다. 넓게 뽑아서 네. 국회의원은 나란 일을 하게 하고 시군의 이해관계는 시장 군수님들 열심히 하면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현행 그 한 명 뽑는 소선거구제를 5명, 7명, 8명 경북 단위로 뽑아버리게 하는 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방금 말씀드린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네. 4년 뒤에도 계속 선거구를 떼었다 붙였다 하는 문제는 반복될 것이다 라는 점을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문제점과 그에 따른 대안들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인 선거제도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준연동형과 병립형을 두고서 갈등 중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 좀 해주시죠. 아마 시청자분들 많이 어려울 텐데요. 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선거제도 300명 중에 253명 지역구는 1등만 당선된
승자 독식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2등에 투표한 표는 사표가 되는데 예를 들어 A당이 전국 모든 지역구에서 51%를 얻고 B당이 49%를 얻었다. 그러면 51대 49여야 되잖아요. 네. 근데 현행 선거제도로 하면은 253대 빵이 되어버리는 거죠. 1등만 당선되니까. 네. 51대 49. 그래서 전체 정당 지지율하고 이런 격차가 생기는 부분을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이 연동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지역구에서 30%를 얻었다. 근데 네. 정당 지지율이 30%다. 그럼 비례대표를 못 가져가게 하는 거죠. 근데 국민들에게 10% 지지율을 얻었는데 지역구에서 한 명도 당선이 안 됐다. 그러면 비례대표를 10%를 채워주는 아주 공정한 제도가 연동형이고 네. 병립형이라는 거는 그런 거 없어 따로. 지역구에서 내가 표를 많이 얻어도 비례대표를 추가로 더 가져갈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병립형이다. 쉽게 말하면 병립형은 정당이 얻은 지지율보다 의석수를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게 하는 제도고요. 연동형은 국민들의 지지율하고 의석수를 일치시키는 공정한 제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연동형과 준연동형의 차이는 뭘까요? 네, 연동형은 말 그대로 지지율과 의석수를 연동시키는데 이거를 현재 우리나라 선거제도에 도입하려면은 비례대표가 300명 중에 47명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비례대표를 한 100석, 200석 늘려야 그 보정이 됩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는 비례대표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역구 의석하고 지지율하고 이걸 맞춰주는 것 자체가 100%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준자 붙여서 연동형을 하는데 부분적으로 한다가 준연동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연동형이냐 준연동형이냐 차이보다 병립형하고 연동형 차이가 크다. 그래서 지역구에서 많이 얻어간 정당한테 비례대표를 적게 가져가게 하는 네. 공정한 선거제도인 연동형을 할 것인가? 아니 그런 거 없어. 병립형에서 해서 지역구에서 많이 얻은 정당이 비례대표도 마음껏 가져갈 수 있게 약간 승자독식 구조로 가는 병립형을 할 거냐, 이것이 쟁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거제도에 대해서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에 또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많은 비판을 또 받았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좀 짚어주시고 또 지금은 어떤 입장인지도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시민 여러분들이 위성정당이 뭐냐면은 네. 그 아까 말한 연동형을 하게 되면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거의 당선되잖아요. 네. 그러면 비례대표를 못 가져가요. 지지율보다 의석을 많이 가지면 안 되니까. 네. 근데 이 두 당이 비례대표도 하고 싶으니까 비례대표용 소위 말해 본인들이 조정할 수 있는 가짜 정당을 만드는 게 위성정당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반칙을 한 건데 당시 국민의힘도 본인들의 위성정당을 출마시켜가지고 지역구에서도 많이 얻어가고 비례대표도 자기들 몫을 챙겨가는. 그럼 그 피해 누가 보게 되느냐? 원래 그 의석수를 가져가야 되는 소수 정당들이 가져가는 거죠. 그 쉽게 말하면 그 국민의 표심을 왜곡하는 정치적 사기행각을 친 건데, 그러면 사기를 쳤으면 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2024년 현재 국민의힘은 만약에 준연동형 선거제도가 된다 했을 때, 이거 불합리하다.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라고 이미 공언한 상태고,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어낸 과거를 반성을 해서 대국민 사과도 했고요. 당론으로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선거가 다가오니까 우리 또 당대표님께서 좀 부득이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선거제도 개혁을 바라는 시민사회라든가 시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만약에 위성정당을 만들었을 때 국민들이 이것을 알고 준엄한 심판을 해주시면은 만들지 않을 텐데 많은 국민들이 위성정당을 만드는 행위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국민들의 민심을 왜곡하는지 잘 모르세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을 통해서 위성정당을 만든 행위가 국민의 표심을 왜곡하는 행위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시민 여러분들께서 좀 쓴소리, 회초리를 들어주셔야 우리 정치권들도 좀 바르게 정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일각에서는 권역별 병립형 선거제도가 또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립형은 정당 지지율하고 의석수를 연계하지 않기 때문에 승자독식 선거제도가 생깁니다. 네. 이 자체로도 나쁜 제도인데 권역별 병립형을 하겠다는 거는 전국 단위 비례대표를 수도권, 경북 이렇게 지역별로 쪼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언뜻 들으면 이 지방 분권에 좋은 제도지 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현재 3%를 얻으면은 소수 정당들도 비례대표 국회의원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권역별을 하게 되면은 47석 비례대표를 3개 권역으로 쪼개요. 15석, 17석. 그러면 한 석 당선되는데 3%가 아니라 7%, 8%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다양한 우리 정치적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더 막혀버리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 제도는 쉽게 말하면 국민들에게 매우 매우 해로운 제도인데 거대 양당들은 300석 중에 299석까지 독식할 수 있는 아주 승자 독식의 끝판왕 제도다. 그래서 권역별 병립형 제도를 선거제도 개혁 대안이라고 주장하는 거대 양당은 다시 한번 시민들에게 다르게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권역별 병립형 제도는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점이고 지역구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 권역별 병립형 선거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끝으로 오늘 주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덧붙이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제 9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제도가 매우 매우 중요한 쟁점임에도 불구하고 네. 거대 양당들은 이 선거제도 개혁 자체가 이슈가 되는 걸 원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위성정당을 만든다든가 이런 정치적 반칙 행위를 할 때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야 그런 짓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은 90일 동안 우리 지역민들도 선거제도가 달라지면은 많은 정치가 바뀌고 우리나라의 그런 양극화된 혐오와 증오의 정치 문화가 바뀔 수 있습니다. 남은 90일 동안 선거제도 개혁이 다양한 민심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민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저도 역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선거제 개편과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